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코스피 상승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줍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승 기조에 있을 때 코스피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한국도 중국의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 상반기에 중국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었어요. 뭐 기저효과긴 하지만. 근데 코스피도 꽤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작년 하반기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꽤나 어려웠었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잘 보면서 투자의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로 잡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잘 해석해야 투자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2000년대 당시에는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연 8에서 14%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005년, 6년, 7년에 중국 주식 투자했다라던가 코스피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었죠. 그때는. 2010년 이후에는 뚝 떨어져요. 6에서 10%인데 거꾸로 됩니다. 10에서부터 6%까지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중국 주식 보면은 10년 동안 거의 내림세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때 그렇게 막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난해에는 목표가 6%였는데 이제 열어보니까 8.1%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반기에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연초에는 약세일 거고 연말에 강세가 돼서 평균적으로 5.2%를 본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세계은행은 5.1%, 중국 내부에서는 5.3%로 좀 높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양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5.5%로 발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보다 조금 더 부양을 해서 경제 성장을 더 올려놓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목표치를 잡은 거예요. 최근에 고유가 있었죠. 우크라 지금 사태 있죠. 공급망 사태 있죠. 오미크론 사태가 있는데 5.5로 더 올렸다라는 거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부양책을 쓸 거다. 그럼 투자자는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뭘로 부양할 건데 내가 거기에 먼저 투자해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에너지 감축 목표를 올해 제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또 하나의 키라고 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감축 목표 때문에 경제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공장 가동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마음껏 생산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 대출 정상화, 담보대출 비율 상향, 구매 자격 완화.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의 문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게 되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산다라는 거, 구매 자격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수요가 하나의 신분 상승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구매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부동산을 살리는 경기 부양을 좀 크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이 작년에 8.1%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2021년 1분기 기저효과 때문인데, 그 1년 전이 2020년 1분기예요. 코로나가 있었던 해죠. 코로나 있었던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분기 같은 경우도 기저효과가 반영돼서 7.9%가 나왔던 거고, 작년 하반기를 보면은 이제 3분기가 4.9%, 4분기가 4.0%로 매우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평균을 5.5%로 맞추겠다라는 거는 거의 지금 30%, 40% 이상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부동산 부양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한 차례 조였던 거거든요. 작년 하반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면서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5.5%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경기 부양을 부동산 쪽에서도 꽤나 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멘트라던가 아스팔트 중국 가격표를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그런데 중국은 홀로 경기 부양에다가 지준율 인하, 유동성 공급이라는 걸 하면서 엇박자의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긴축을 한 박자 일찍 했던 거고, 오히려 지금이 다른 나라들은 긴축을 하는데 먼저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시중의 자금들이 지금은 다 긴축인 상태에서
호황이 나오는데 중국밖에 없으니까 돈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글로벌적인 전략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요, 엔데믹 같은 경기 호황이 왔을 때 중국은 경기 부양이라는 부스터까지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 호황에 증시 상승이 더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경기 호황은 오겠지만 엔데믹이 벌어지면, 그런데 긴축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절제된 상승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절제를 살짝 풀어주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 호황이 올 거라고 지금 믿는 투자자는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인데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경기 부양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작년 하반기에 긴축을 워낙 일찍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양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금 부양 안 하면은 경제가 곡소리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거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투자자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약간 다크하게 보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국 내에서의 관점이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글로벌 이슈 문제들이 산적히 쌓여 있어요. 해결된 게 없습니다.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았고요. 또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온다라는 말도 있고요. 거기에다 공급난은 여전하고 광물, 곡물, 유가는 치솟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물가가 치솟기 직전이고요. 그럼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더 얇아질 거고 진위계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물가 상승을 이겨내지 못하겠죠.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핵 위협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 혼자서 잘한다 화이팅 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벌적으로 이제 타겟팅이 될 수도 있겠죠. 러시아 타겟 끝나면 다음은 너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는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악재가 지금 산적하기 때문에 호재의 크기랑 악재의 크기를 우리는 다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관점은 중국 내에서 뭐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다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특수한 섹터들은 오를 확률이 높고 나머지들은 호재와 악재 때문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스태그 우려에서 중국이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처럼 제조업 기반의 국가입니다. 철, 구리, 원유, 석탄 같은 것들을 사와서 가공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해서 돈을 벌겠죠. 그런데 지금 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가는 올랐는데 제품 가격에 규제를 하니까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 전체는 그다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 공포로 경기 침체가 예상됐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어서 수출할 곳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미국 하나만 바라보고 수출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경기를 어떻게 살릴 거라는 얘기인가 한번 보면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예산을 대폭 배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중국은 성장률이 필요할 때 지방정부, 은행이 대규모로 빚을 내게 해가지고 인프라를 시켰습니다. 인프라가 나오니까 뭐 건설 경기가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서 고용이랑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은행이라던가 지방정부의 빚이 쌓여나가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한폭탄 같은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한마디로 지방정부랑 지방은행한테 빚을 떠넘기는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같이 인프라를 키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10조 위안인데 우리 돈으로 치면은 1900조를 밀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국방비 예산 7.1%를 늘린다라고 하는데 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이거는 지금 뭐 대만과의 관계도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 군비를 확장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군수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벌써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양광 뉴딜 사업인데 올해 75에서 9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건설 경기 호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건설 경기를 돌리면 고용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부동산 폭등 효과가 벌어지면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대출이 증가하고 국민들 간에서는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아파트 말고 다른 방식으로 건설 경기를 돌리는 방법이 없을까? 일반적으로 뭐 도로라던가 철도를 놓는 인프라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어차피 친환경, 탈탄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양광 신규 설치가 54기가와트였었는데 올해 75에서 90기가와트라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도 대규모 증설을 해서 이제 올해 완공이 되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생산을 늘리면 공급 과잉 아니냐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역시나 태양광 목표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이 공급 과잉이 아니라는 발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5년까지는 평균 90기가와트 수준으로 계속 생산 능력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니까 폴리실리콘을 계속 찍어내도 남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약간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폴리실리콘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본 거고요. 물론 그 위에 이제 인곳 웨이퍼라던가 뭐 셀 모듈까지도 괜찮은데, 지금은 대인플레 시대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크게 올라버리면 나머지 밸류체인들이 이렇게 마진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앞단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본 겁니다. 중국 고비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 중이거든요. 이게 1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그동안 태양광 건설한 게 300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합치게 되면은 이제 한 400기가와트 정도의 생산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거의 글로벌 절반 이상이 중국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태양광 제품 수출액도 280억 달러니까 한 3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태양광에서는 중국 투자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게, 밸류체인 대부분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인곳이랑 웨이퍼 같은 경우는 중국 점유율이 95%, 셀 모듈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 쪽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중국이 거의 다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서 태양광을 본 건데요. 폴리실리콘을 왜 얘기하느냐? 제가 찾아놓은 지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썬설스라는 데를 찾아서 보거든요. 그러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를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3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고점이 37달러였거든요. 지금 3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33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37달러까지 찍게 되면은 다시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겠죠. 2020년에 7달러였던 게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태양광 회사들, 그 중에서도 폴리실리콘 회사들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의 원가에 차지하는 게 이제 전기료랑, 또 하나가 뭐냐면 메탈 실리콘이라는 건데요. 메탈 실리콘 가격이 작년에 5배가 올랐었어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1월, 2월에 다시 내려가서 바닥을 찍어줘가지고 괜찮았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니까 메탈 실리콘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표가 있을 거를 계산하고 벌써부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미 벌써 돈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럼 폴리실리콘 기업들을 한번 보면요. 대표적으로 통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은 1위 기업입니다. PER이 23배, 프리미엄이 너무 얹어졌죠. 순이익이 1.6조가 나왔어요. 중국 당의 총애를 받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민물고기 양식이나 사료를 했던 회사인데, 중국 서쪽에 있는 이제 농수산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민물고기 양식장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빠르게 키운 회사예요. 통이라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대규모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는 회사가 통이다 볼 수 있고요. 뭐 웨이퍼라던가 그 위에 밸류체인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리화품이라는 회사인데요. PER이 지금 12배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보면 6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상반기에 적자였고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하반기에만 순이익이 1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곱하기 2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2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PER이 6배가 나오는 거죠. 이 기업이 한때 세계 1위로 OCI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죠. 치킨 게임의 거의 절대 강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통이한테 잠깐 밀렸어요. 기업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합니다. 통이랑 한번 누가 1위인가 다시 한번 대결해보자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화품의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멘스 공법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탄소 배출이 적게 나오고 친환경적인 거고 전기료가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폴리실리콘 회사보다 조금 더 마진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리화품도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밸류체인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전방위적으로 태양광의 주가를 많이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초 같은 경우는 오로지 폴리실리콘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에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다초랑 OCI가 가장 간단한 투자가 되겠죠.
PER이 4배고요. 순이익이 1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 넘으니까 이제 이 속도만 유지해준다라 그러면은 4년만 사업하면 시가총액만큼 벌어들이겠죠. 다초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앞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ER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폴리실리콘에 투자할 수 있는데 OCI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PER이 5배가 나왔고 태양광 중에서도 폴리실리콘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화학이랑 사업이 섞여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3만 톤이었다가 이번에 6만 톤으로 증설 발표를 했어요. 5천 톤은 디보틀 레킹을 통해서 생산을 늘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언을 한 게 뭐냐면 폴리실리콘 사업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6만 톤으로 늘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갔죠. 작년 영업이익 중에서 폴리실리콘으로 번 돈만 4,870억입니다. 폴리실리콘 이익이 OCI의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OCI도 그냥 폴리실리콘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폴리실리콘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한국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중국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008년에 이제 고유가가 왔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도 고유가가 왔었거든요. 이 고유가가 중국 증시를 한번 건드릴 수 있다라고 봐요. 우선 지금 표를 보시면 2007년까지 중국 증시, 한국 증시가 크게 상승했었고 유가도 같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증시는 먼저 2007년에 피크를 찍고 나서 내렸고요. 유가는 2008년에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버핏이 이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하면서 정부에다가 빠른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이미 늦었죠. 얼마 안 가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버립니다.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2009년에 중국 증시도 급등을 했었고 국내 증시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유가가 또 한 박자 늦게 올라요. 이미 증시는 살짝 꺾여가는데 또 유가가 또 올라갑니다. 100달러를 넘어갔죠. 2년 동안 올라가다가 2011년에 유럽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때 다시 또 내려갔죠. 그러니까 유가가 100달러 넘을 때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든 미국 증시든 중국 증시든 간에 증시에 한 번씩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후에 유가는 100달러를 다시 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공급이 굉장히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40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지금의 유가 120달러는 200달러 수준에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증시는 먼저 꺾였고 유가는 지금 엄청나게 오른 상황. 2008년의 트라우마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유가 수혜주, 인플레 관련주 외에는 나머지 주식들은 지금 부담이 굉장히 심한 상태, 잘 안 오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한 사람들은 알지만 이 글로벌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2008년에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 공포가 아직도 있는 거죠. IT 버블을 겪어보신 분들, 99년에 그분들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0년 동안 IT 관련 주식들이 잘 안 올랐었습니다. 이번에도 2008년에 또 트라우마를 던져줬으니까 이번에 유가 때문에 사람들이 또 왠지 투자자들이 좀 손을 떨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오를 수 있는 호재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방법이겠죠. 셰일가스를 더 터트린다던가 아니면은 이란과 합의를 본다라던가 러시아 쪽이 빨리 끝나서 러시아 원유가 다시 풀린다던가 이런 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핏이 셰일가스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가 당장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증시 전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고유가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면서 지금 저평가인 것들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돈을 집중해 줄 만한 곳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안전벨트 하나 갖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